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민주당 내 갈등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른바 밀약설이 거론된 상황에서 합당 시나리오를 담은 내부 문건까지 유출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충돌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정청래 대표와 비당권파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합당 문제는 지방선거 이후 당권은 물론이고 여권 내 권력 지형까지 맞물려 있어 어떻게 될지 짐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첫 소식 여당 내부 상황부터 한송원 기자가 전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시작 시간을 10분쯤 넘겨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섭니다. 한 언론에 보도된 이른바 합당 문건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도부 구성안 등이 담긴 문건 내용을 들어보이며 정 대표에게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합당 밀약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대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과 황명선 최고위원도 밀실 합의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당원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합당 제안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 합당이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 대표는 회의에 보고되거나 논의된 적 없는 실무자가 작성한 자료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문건 유출을 문제 삼았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엄정하게 조사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지도부 출신 의원들은 이 같은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대표가 보고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순한 실무 차원의 검토라고 하기에는 추진 일정과 방식이 지나치게 정교하며 당원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사안을 책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합당 관련 의원총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 대표가 그 전까지 공개 반발한 최고위원 대화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민주당 내 이른바 비당권파가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건 문건에 담긴 내용 때문입니다. 정 대표는 보고되지 않은 문건이라고 했지만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최고위원 배분 문제와 함께 구체적인 일정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상대방인 조국 혁신당에서도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는데 고이동 기자가 왜 그런지 설명합니다. 민주당 사무처에서 작성한 걸로 알려진 문건의 제목은 합당 절차 추진 일정 검토안입니다. A4용지 7장 분량에 합당 시 지도부의 승계 범위, 조국 혁신당 측 지명직 최고위원 배분 비율까지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당한 의결과 토론의 진행, 당원 투표 일정 등 구체적 시간표와 함께 최종적으로 다음 달 3일까지 합당을 마무리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당 지도부는 여러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라면서도 문건 작성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절차와 쟁점 그리고 과거 사례들을 정리하는 것은 당연히 실무자가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지도부 인사는 조국 혁신당에 이득될 게 없는 내용이라며 밀약이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지만 당내에선 문건이 공개되면서 합당은 물 건너간 것 같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친명계가 추진하는 졸속합당 중단 서명은 나흘 만에 3만 명 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 내부 정리부터 하라고 반응했습니다. 합당에 관한 조국 혁신당의 입장, 설 전에 민주당 내부를 정리해서 공식적 제안을 다시 하세요. 민감한 협상 쟁점이 먼저 노출되면서 양당이 실제 논의에 들어가더라도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표 재신임을 놓고 여전히 내전 중입니다. 직을 걸고 재신임을 요구하라는 장동혁 대표의 승부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날을 세우고 있죠. 여기에 공천 흥금 의혹이 제기된 한 당협위원장에 대한 징계 문제가 새로운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상섭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직을 걸고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라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스스로 자격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집스럽게 수구의 길을 가면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겠냐며 당심에 갇혀 민심을 보지 못하면 패배한다고도 했습니다. 대한과 미래 소속 권영진 의원은 조폭식 공갈 협박이라고 했고 재신임 필요성을 처음 꺼냈던 김용태 의원은 최소한의 기대마저 물거품이 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이 포커판을 만들어버리는 당대표의 인식 수준, 자해정치 수준에. 하지만 제시한 시한인 오늘까지 직을 걸고 재신임을 요구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장 대표 측에선 거취 요구를 제압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직을 걸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된 한 당협위원장에게 당무감사위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권고한 것도 논란입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2022년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친한계에선 한동훈 전 대표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에 비해 솜방망이 징계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까지 했던 장 대표가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내분 사태의 또 다른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 알려주시죠. 네, 명청 싸움에 등 터지는 조국 당입니다. 자, 오늘 합당 문건 나왔잖아요. 네. 일부에서 이제 네. 보고를 했다 그랬는데 민주당과 조국 당 간에 실제 밀약이 있었습니까? 네, 어떤 합의된 밀약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의 내부 추진 문건으로 보입니다. 이 문건을 보면 내달 초까지 합당 일정이 쭉 제시가 돼 있고 대부분 민주당 내부 절차입니다. 조국 당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배분한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조국 당은 그동안에 정청래, 조국 공동대표 체제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직 최고위원 한두 자리 받고 합당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당도 전혀 협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문제는 이게 정청래 대표한테 보고가 됐느냐, 또 그 의중이 담겼느냐 이것입니다. 정 대표 측도 뭐 나는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친명 진영에서는 사과하라, 합당 중단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건이 합당 반대론의 불길을 다시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보고 안 받았다는 게 정 대표 입장인 거죠? 맞습니다. 자, 근데 정 대표가 보고를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지금 합당을 던졌잖아요. 네. 그 당원 투표를 혹시 밀어붙일 그럴 생각은 있나요? 네, 그동안에 정 대표는 당원들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 대표의 태도를 요즘 보면 1인 1표제 강행할 때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1인 1표제는 당대표 재선의 필수적인 요소였는데 네. 이 합당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더구나 합당안이 당원 투표를 통과해도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네. 1인 1표제가 의결 정족수에서 불과 16표를 넘겨서 턱걸이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당은 반대가 그보다 더 거셉니다. 그러니까 중앙위를 통과하기 힘든 상황에서 무리하게 당원 투표를 밀어붙이겠느냐 이런 또 전망인데요. 이 합당 중단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한때는 합당이 대통령의 지론이다 이런 네. 말도 있었죠. 근데 친명 쪽에서 계속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네. 대통령의 지론이기는 한데 어떤 확고한 방침이나 강행 의지라고 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합당을 하고 싶어도 당무관여 금지 원칙 때문에 직접 나설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또 친명들을 설득하고 또 합당을 주도할 찐명이라고 하죠. 그 핵심도 지금 안 보입니다. 반면에 일반 친명 의원들은 이 1인 1표제에 의해서 합당까지 정 대표 뜻대로 될 경우에 당권과 공천권을 모두 빼앗길 수 있다. 이런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최근 일부 원로가
이 합당 반대파 핵심 인사를 만나서 설득을 했는데 네. 말이 거의 먹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뭐 왈가왈부하는 사이에 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는 조국 혁신당이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는 지분 뒷거래설이다. 또 대권 알박기다. 수백억 부채가 있다. 뭐 온갖 의혹 소문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국 대표는 허위 선동과 험담 좀 중단하라 했고요. 또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건 아니다. 발끈했습니다. 민주당에 농락당하고 있다. 이런 불쾌감도 크다고 합니다. 언제 내가 합당하자고 했느냐? 먼저 하자고 하더니 이게 뭐냐? 이런 건데요. 그런데 이 합당 논의 과정에 이미 이중대 이미지가 쌓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합당이 무산될 경우에는 협력도 할 수 없고 또 차별화도 하기 힘든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인데요. 예. 특히 수도권과 호남에 독자 출마할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친명과 친정 싸움에 조국 등만 터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의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올 그런 수 얘기까지 있겠네요. 나오는 상황이죠. 네, 뭐 결혼이라는 게 그 과정이 지난하기도 하고 또 쉽기도 한데 한번 맞습니다. 지켜봐야겠군요. 베이지스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에 이어 경남 창원에서 올해 두 번째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최근 부동산 문제에 집중해온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수도권 집값 잡는 게 만만치 않다며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란색이 좋다고 노란색만 찍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해석이 분분합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에 따른 부동산 양극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요.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평당 3억, 평당 3억. 여기는 아파트 한 채에 3억.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라며 문제가 있으면 내쫓아내야겠다는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해야 정치인들이 국민 뜻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한 정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는 나쁜 정치인을 살아남게 한다고도 했습니다. 부모 죽여도 노란색이 좋아. 내 인생 망쳐도 노란색 좋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으면 결국은 세상을 해치는, 국민의 삶을 해치는, 내 인생을, 내 자식들의 삶을 망치는. 경남 지역이 야당 강세라는 걸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자리엔 경남지사 출마가 거론되는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과 박완수 경남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의 재정과 기반시설을 더 많이 구축하겠다고 했고 행사에 참석한 부처 장관들도 경남 지역에 맞춘 각종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코스피 5천을 말씀하실 때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안 믿으셨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다 실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대통령님께 박수 한번 우리 부탁드립니다. 앞서 경남 거제에서 열린 남부 내륙철도 착공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철도의 침묵에 국토 균형 발전의 길 남부 내륙철도가 열어간다고 서명했습니다. TV조선 최주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미국에 총 출동했었는데 합의를 이행하라는 미국 측 압박이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관세 장벽까지 낮추라고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통상 분야의 마찰이 외교 안보 협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연주 기자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통상 문제를 둘러싼 내부 분위기부터 전했습니다.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 미 측 내부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통상 문제가 한미 관계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자고 했는데 위성락 안보실장은 관세 협상 지연으로 안보 협상까지 미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고성 메시지에 조 장관은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가 고의 지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미국 측은 일본과 비교하며 비관세 무역 장벽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비관세 장벽 관련한 사안에 있어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거세진 압박에 어젯밤 구글로부터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다시 요구받은 정부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고정밀 지도 반출을 제한해 왔는데 미국은 이것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디지털 트윈, 스마트 시티 플랫폼 같은 것들이 주소로서의 역할을 이 지도 데이터가 하기 때문에 첨단 산업 전반을 좌우하는 기반 인프라라고. 산업계에서는 구글에 지도를 내주면 미래 산업 주도권을 뺏겨 10년간 최대 197조 원의 손실을 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보신 것처럼 미국이 우리 정부엔 관세 압박을 이어가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적 지원 사업 10여 건에 대해 대북 제재를 면제해줬는데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받을까요? 이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17건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여기엔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 등 국내 지원 사업 5건, 세계보건기구, WHO 등 국제기구 추진 사업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15개국으로 구성되지만 사실상 미국이 결정을 주도하는데 사업 승인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여 만입니다. 이번 조치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제재 면제를 제안한 이후 이뤄졌습니다.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유화 제스처를 보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의 표시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당장 지원 사업을 받겠다고 나설지는 의문입니다. 북한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도 거부해왔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지금 외부에 신경 쓸 겨를이 거의 없어요. 당대회 준비 때문에 쉽사리 올해 몇 개월 안에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북한은 조만간 열릴 9차 당대회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명문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대한민국이 3심제이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2심까지 징역 5년이란 적잖은 형량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를 한다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신 같다고 한 인물이다 보니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도 대거 참여해 축하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최고 권력과 가깝다지만 재판부의 판단까지 인정하지 않은 채 책 홍보를 시작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얘기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책 표지가 이재명 대통령 얼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곧 출간될 책에서 검찰이 모든 시나리오를 써놨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유동규, 남욱을 이용해 3인성으로 사건을 만들어냈다.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고 진실은 숨겨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선 자금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고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쇼핑백을 옆구리에 껴 숨겨나갔다는 등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재판부가 일관되게 인정했는데도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의 조작 기소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그동안에 많은 검찰들의 조작 행위가 있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열릴 출판 기념회 홍보 사진을 SNS에 직접 올리기도 했습니다. 민생 법안을 처리할 본회의가 예정된 날로 행사장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총출동할 예정입니다. 검찰을 모욕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이 행태를 방치할 게 아니라 즉각 보석을 취소하고 감옥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김 전 부원장의 출판 기념회는 다음 달 초까지 경기와 광주, 부산 등 전국 5곳에서 이어집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기억하실 겁니다. 이 가운데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뒤 숨겼다는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게 1심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뇌물 혐의에서 이미 무죄가 나왔는데 다른 명목으로 다시 재판받게 한 건 공소권을 남용한 거라고 본 겁니다. 오늘 판결 내용 조정린 기자가 전합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대장동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왜 곽상도 의원은 소환조차 안 하고 있냐라고. 열심히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걸 막아주는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아들의 성과급 형태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검찰은 이번엔 뇌물을 은닉했다며 다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검찰이 이중 기소를 했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사실상 동일한 사안을 추가 기소해 피고인들에게 불이익을 줘 공소권 남용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받았던 돈과 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2차에 걸친 재판에서 이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이 이상 더 바랄 게 없는 그런 판결이죠. 뇌물수수 공범으로 재판을 받아온 곽 전 의원 아들에겐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에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2차 종합특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전 3대 특검 수사 결과는 신경 쓰지 않고 새롭게 수사를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3대 특검이 수사해 재판에 넘긴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외환 혐의는 물론이고 별건 수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제3차, 4차 특검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을 듯합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임명 후 첫 출근길에서 3대 특검 수사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일정한 소기 성과를 거뒀습니다마는 여전히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검법 17개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외환 혐의와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개입 등이어서 3대 특검과 상당 부분 중복됩니다. 하지만 권 특검은 재탕 수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할 겁니다. 재탕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2차 특검 역시 3대 특검처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들을 별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준비기간 포함 최장 170일 운영되고 수사 인력은 역대 최대였던 내란 특검에 약간 모자라는 최대 251명에 이릅니다. 수사 인력을 최장 기간 돌려가지고서 얻을 만큼 얻어내겠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 특검의 본질에 맞는다. 3대 특검 기소 사건의 공소 유지, 정교 유착 합수본, 상설 특검에 이어 2차 특검에 검사가 차출되면서 민생 수사 공백이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회사 다니는 분들 퇴직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해 본 적 있으시죠? 앞으로는 어떤 회사에서 일하든 내 퇴직금은 외부 금융기관의 연금 형태로 차곡차곡 쌓입니다. 한마디로 회사가 어려워져도 안심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해 노사정이 구조적 개선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장이 퇴직급여를 사회 적립해야 합니다. 과거 사내에 적립해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은 기업 도산 시 못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위험을 없앤 겁니다.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퇴직급여 사회 적립을 모든 사업장으로 의무화한다. 또 기금형 퇴직연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개별 금융기관과 직접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계약형 퇴직연금과 달리 기금형 퇴직연금은 운영 주체가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자산을 운영합니다.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선택지를 더 넓힌다는 점에서 조금 더 퇴직연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사정은 현행 퇴직연금 제도처럼 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기금을 맡은 수탁법인은 가입자 이익을 위해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사회적립 의무화가 영세, 중소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사정은 실태 조사 후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코스피가 올랐다 내렸다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심했는데 매수와 매도 사이드카가 모두 발동됐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개장 3분 만에 4% 넘게 빠지며 5천선이 무너진 코스피. 이후 낙폭을 줄이면서 결국 1.44% 내린 5,089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들의 급락에 개장 6분 만에 거래를 일시정지시키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지난 2일 폭락, 3일엔 폭등, 그리고 오늘 다시 폭락하며 닷새 동안 사이드카 경보음만 3번 울렸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락, 암호화폐 시장 급락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성 구간에 좀 진입을 하고 있다. AI 수익성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앞서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흔들렸고 이 영향으로 외국인은 3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6조 7천억 원을 사들인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2조 원 넘게 매수하며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공포지수는 일주일 새 30% 넘게 치솟았고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대기자금도 역대 최대 규모인 14조 원까지 불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도 축소가 되고 AI 반도체 관련해서 버블 우려까지 본격화되면 큰 폭으로 상승했었던 한국 증시도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까지 겹쳐 당분간 이런 널뛰기 장세가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코스피뿐만이 아닙니다. 금과 은, 비트코인 가격까지 널뛰기를 하면서 투자자들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산 시장이 요동치는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기자, 먼저 금과 은 값부터 살펴보죠. 얼마나 오르고 또 얼마나 내렸습니까? 금값은 올해 초 87만 원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약 한 달 뒤 112만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나흘 만에 9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100만 원대, 90만 원대 등락을 반복을 했죠. 은값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돈에 16,000원대에서 한 달 만에 27,000원대로 70% 정도 오르더니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다가 다시 10,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금과 은 모두 가격이 뛴 건 맞지만 올 들어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그동안 금과 은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됐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가격이 요동치는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들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 걸 이유로 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달러 패권이 흔들리면서 달러 대신 다른 안전자산을 사들이는 개인과 기관이 늘었고 투기 자금까지 대거 합류하면서 변동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투자 내지는 투기죠. 그런 수요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익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매물로 많이 나오니까 금값이 떨어지는, 은도 유사한 측면으로 좀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가상자산, 비트코인 추세는 어떻게 되나요? 네, 지난해 10월 1억 7천만 원대로 올랐던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오늘 8천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9천만 원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등락 속에서도 오름세를 보이던 금, 은과 달리 40% 넘게 곤두박질 친 겁니다.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비트코인도 이렇게 추락한 이유는 뭘까요? 지난 4일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발언이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원 청문회에서 정부가 비트코인 하락을 막기 위해 은행에 매입을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권한이 없다며 정부는 압수한 비트코인만 보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미 경제수장이 비트코인에 대한 구제 금융에 선을 그으면서 하락을 부추겼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내 가상자산 관련 입법도 지연되고 있죠. 쉽게 말해 시장에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여러 악재가 겹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것들이 점점 드러나면서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낙관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 그렇군요. 가상자산에 투자하신 분들 많을 텐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마이클 버리는 5만 달러까지 떨어지면 관련 기업들이 줄도산할 거라면서 비트코인 폭락 사태가 전체 금융시장에 연쇄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관세를 비롯해 여러 악재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투자자들이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배달 기사를 하며 서로 알고 지내던 20대들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타갔습니다. 보험사의 눈을 피하려고 CCTV가 없는 장소들을 골랐다고 합니다. 허유하 기자입니다. 오른쪽에서 합류하려던 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틈에서 노란색 경차 한 대가 깜빡이를 켜고 왼쪽 차선으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직진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경차를 들이받습니다. 날이 어두워진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차량도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단순 교통사고 같아 보이지만 두 번 모두 운전자들끼리 말을 맞춘 뒤 일부러 낸 사고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36번 가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 4천만 원을 타낸 사기단 2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모두 20대로 같은 동네에서 배달기사를 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이들이 고의 사고를 낸 곳입니다. 도로가 합류하는 곳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아 차선을 변경할 경우 사고 우려가 높습니다. 사고를 낸 후 다치지 않았는데도 아프다면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서 나눠 갖는 시기였습니다. 여기에 차량 수리비 역시 보험사로부터 받아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벼운 사고일 땐 보험사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치료비 등을 주는 걸 악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20명을 검찰에 넘기고 이 중 1명은 구속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이 현금 뭉치를 넘겨받다 들켜서 검거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현금 말고 체크카드 자체를 넘겨받아 돈을 인출한 피싱범이 등장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아파트 공동 출입문 앞에서 누군가 휴대전화 메신저로 연락을 합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10초도 안 돼 다시 나옵니다. 1층 우편함에 누군가 넣어놓은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온 건데 곧바로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습니다. 남성은 경찰에 체포됩니다. 전원 이상할 수 있고 관리한테서 거부할 수 있고요. 남성은 30대 중국인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을 돌며 피해자가 우편함 등에 넣어놓은 체크카드로 314회에 걸쳐 3억 5천만 원을 뽑아 중국에 있는 조직에게 송금했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 뭉치를 건네받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가액 현금 인출하고 하면은 이제 112 신고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현금 인출을 안 시키고 카드를 놓으라고 해서 자기들이 인출을 해요. 실제 지난달 28일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고액을 인출하려는 고객을 보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직원의 신고로 피해를 막았습니다. 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위반 혐의로 남성을 검찰에 넘기고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미국 의회가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불러 피해를 받고 있는지 증언을 듣기로 했죠. 우리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신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섭니다. We will also faithfully and thoroughly cooperate with the police investigation today. 위증 혐의 인정하십니까?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30일 셀프 조사 의혹으로 오늘은 국회 위증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로저스 대표가 국정원 지시로 셀프 조사를 했다고 위증한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걸 조사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한 분이 누굽니까? 본인입니까? The government agency gave us the instruction, and then we did it. 쿠팡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로 정부 조사와 수사를 받는 데 대해 미국 정부와 의회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미 하원 법사위는 오는 23일 개최하는 청문회에 로저스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로저스 대표도 어제 사내 메일을 통해 쿠팡 미국 법인 사회이사인 케빈 워시가 미국 연준의장 후보로 지명된 걸 언급하며 케빈은 오랜 시간 회사의 성장을 함께 해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쿠팡의 과로사 은폐 의혹도 수사 중이라 로저스 대표의 추가 소환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서울시설공단은 이미 2년 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 지난 2024년 6월 28일에서 30일 사이 디도스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에 전산이 마비됐습니다. 이후 서버 보안업체는 사이버 공격 분석 보고서를 사건 발생 약 20일쯤 뒤에 공단에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담겼습니다. 공단은 당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시에 보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지금 그런 사실들을 저희가 이제 보고받지 못하는 바람에 그 책임 있는 초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 주체에게 유출된 시점과 개인정보의 항목, 피해 최소화 방법 등을 알려야 합니다. 사이버 공격 당시 따릉이 앱 가입자는 455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등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공단이 이제 운영하고 이용하는데 이제 그런 곳에서 유출 사고가 있으니까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감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 있던 이들이 누구이고 왜 보고를 누락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도 의뢰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서울시가 프랜차이즈들이 가맹점들에게서 이른바 웃돈을 뜯어내는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2,000개 브랜드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 횡포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이 웃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이겼었죠.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국내 유명 치킨 체인인 BHC입니다. 지난 2024년 매출 약 5,100억 원으로 업계 1위입니다. 전국 가맹점은 2,200여 곳에 이릅니다. 그런데 400여 명의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2천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각종 재료를 공급하면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유통 마진, 즉 차액 가맹비를 매출의 15에서 18%씩 부당하게 받아갔다는 겁니다. 가맹점당 1년에 1억 정도. 이걸 언제 얼마 몇 프로 가져간다 그러면 없지 않습니까? BHC 측은 차액 가맹비는 본사의 유일한 수입원으로 차액 가맹비가 있다는 점은 계약서에 명시했기 때문에 부당 수익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서울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브랜드 1,992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55개 업체가 차액 가맹비를 받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과 명확히 합의하지 않았다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피자헛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 이후 반환 소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임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은 대략 한 3,000명 정도 구체적인 합의 없이 차액 가맹금을 받았다면 이제 부당이득이 된다는.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의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 계약 단계에서 차액 가맹비를 명시하는 표준 가맹 계약서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일부 전쟁 포로 교환에 합의한 가운데 한국으로 오겠다던 북한군 포로 2명이 다행히 대상에서 빠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을 찾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경우 고문과 학대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정부 의지가 강하면 한국행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요. 차일 피일 미룰 일인가 싶습니다. 이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리모 씨와 백모 씨는 한국행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냥 한국으로 꼭 가고 싶어. 우리 부모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꼭 가고 싶어. 이런 상황에서 현지 시간으로 5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포로 314명을 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 등에 따르면 교환 대상의 북한군 포로 2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로 교환 대상에서 빠진 것은 다행이지만 북한에 강제 송환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대통령 수사 파견 등 대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을 찾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이들 포로에 대한 북한 송환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북송될 경우 고문과 학대 위험이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The DPRK, some cases of torture and ill treatment. So I think that Ukraine has some legal obligations concerning the non-refoulement principle. 우리 정부는 귀순 의사가 있다면 수용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인들이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계 법령에 따라서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제 송환을 위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총선을 앞두고 다카이치 총리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다카이치는 개헌을 통해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려고 하는데 일본과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임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미군 기지 장병들 앞에서 다카이치 총리와의 밀착을 과시했던 트럼프 대통령. The first female prime minister in the history of Japan. 당시 사진을 SNS에 올리며 오는 8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를 강인하고 현명한 지도자로 치켜 세우면서 다카이치와 연립여당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썼습니다. 다음 달 19일 백악관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만나길 고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가 중남미 우파 후보를 지지한 적은 있지만 동아시아 국가의 선거에 개입한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ご指摘のトランプ大統領の発言については政府としてコメン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ます。以上です。 이번 총선에선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 유신회가 과반은 물론 개헌 발의에 필요한 전체 3분의 2 이상 의석수를 달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지지까지 더해지면서 다카이치가 내세우는 개헌을 통한 전쟁 가능 국가 전환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So she will have enough conservative votes to probably just revise the constitution. 트럼프는 또 러시아와의 핵 군축 조약인 뉴스타트 연장엔 선을 그으면서 새 군축 조약을 만들자며 중국의 참여를 압박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공평하지 않다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상선약수,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는 노자님 말씀입니다.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않고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이죠. 물이 그렇다고 늘 순하지는 않습니다. The runoff moves with surprising force, but floods occur in many other ways. Heavy rains and thawing snowfall can overwhelm rivers. 처음엔 빗방울 한 방울, 눈 녹은 물 한 줄기였지만 모이고 쌓이면 도시를 삼키는 홍수가 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런 위험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The Nile's water irrigates the silt-rich land it has created. The forces of order and chaos are perfectly in balance. 수로를 만들어 물을 분산시키고 강물의 힘을 조절해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습니다. 난폭한 자연을 생명의 물로 바꿔 이집트 문명을 일궈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란 칼을 하나의 손에만 쥐어주면 흉기가 됩니다. 적절하게 쓸모있게 나눠야 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거 정도는 해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기이기도 하잖아요. 검찰 대신 생기는 수사기관을 보안 수사권을 통해 견제하자고 대통령이 제안했지만 강경파들의 반대에 밀렸습니다. 한 기관이 수사권과 종결권을 모두 갖게 된다면 그 거대한 권력은 그럼 누가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경찰의 최근 강선우, 김병기 수사에서도 앞날이 조금 보입니다.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 편파 수사 논란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더기가 싫지요.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보안 수사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요. 대통령까지 배출한 검찰이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지탄을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비대해질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제할 브레이크가 없다면 검찰과 다를 거란 확신 있습니까? 개혁의 목적이 무조건 없애자는 건 아닐 테니 국민에게 도움되는 길만 찾길 바랍니다. 2월 6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늑대 피하니 늑대굴이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추위가 한층 강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로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고 일요일에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며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한파 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지방에 한파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동쪽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에도 다시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 사이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호남 서해안에 10cm 이상, 제주 산지에 최대 30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추위 속 폭설 대비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2도, 대전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영하 4도, 대구 1도에 그치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길게 이어지지 않겠습니다. 월요일 낮부터는 다시 영상권을 회복하며 차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6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